저는 30대 초반의 나이에 아이를 키우며 일도 하고 있는 워킹맘입니다. 대학 졸업하고 바로 취업을 해서 눈코 뜰 새 없이 바쁘게 살다 보니 20대 시절을 연애도 못하고 일에만 미쳐서 살았던 것 같아요. 정신없이 살면서 나이만 먹었고 그러다가 초등학교 동창 모임에 우연히 나가서 지금의 남편을 만나 결혼까지 하게 되었어요. 어릴 때부터 저를 좋아했다고 남편이 먼저 제게 고백을 했었거든요. 처음엔 그저 작은 호감 정도를 갖고 있었는데 남편이 너무 적극적으로 다가오니까 저도 모르게 조금씩 마음이 열리더라고요. 남편의 성격은 그리 남자답진 않지만 섬세하고 차분하게 현실을 볼 수 있는 점이 장점이고 그게 저랑 잘 맞는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허세 부리고 말만 앞서는 남자들을 딱 질색했거든요. 그리고 세상 참 좁다 싶은 게 제가 대학 들어오고 직장 다니기 시작한 뒤로 고향을 떠나 서울에서 지내고 있었는데 남편도 서울에 올라와 살고 있었고 제 가장 친한 친구랑 바로 옆 건물에서 살고 있었더라고요. 제가 그 동네에 자주 놀러 갔었는데 어떻게 그동안 안 마주치고 살았나 싶어요. 동창이고 뭐고 저는 크게 신경 쓰지 않았고 제 절친 한 명을 제외하고는 아무하고도 연락을 하지 않았지만 제 친구의 말에 따르면 남편의 평판이 매우 좋은 편이었습니다. 걔 진짜 진국이야. 예전부터 봉사활동 같은 것도 많이 다녔고 내가 보니 성실하고 성격도 참 좋더라. 근데 아니다. 이 이야기는 할 필요 없을 것 같아. 아무튼 나는 너희들이 결혼한다고 하니 너무 기분 좋아. 축하해. 제가 친구에게 우리 두 사람 결혼하기로 했다고 말을 했을 때 이러면서 뭔가 말끝을 흐리더라고요. 조금 의아한 생각이 들었지만 그때는 그냥 별일 아니겠지 하고 넘어갔어요. 한참이 지나고 나서야 친구가 말하려고 했던 그때의 그 의미가 무엇이었는지 스스로 당해보고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아무튼 저는 바쁜 업무 와중에도 평일 휴일 가릴 거 없이 남편과 어떻게든 약속을 잡아 자주 만남을 가졌어요. 연애 초반부터 서로 너무 잘 통하고 이게 천생연분인가 할 정도로 저와 잘 맞았습니다. 지금 와서 생각하면 그 시절이 참 행복했어요. 연애를 잘하고 있다가 나이가 30을 코앞에 두고 있을 때 자연스럽게 결혼 이야기가 나오게 되었고 더 늦기 전에 빨리 하는 것이 낫겠다 싶었어요. 연애 기간이 2년 정도였고 결혼하자마자 바로 딸이 생겨버려서 임신을 하고 출산을 하고 보니 시간이 정신없이 빨리 지나가더군요. 저나 남편이나 당연히 처음 해보는 결혼이고 처음 경험해보는 출산이었기 때문에 무엇을 어떻게 준비를 해야 하는지도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친구들 중에 제가 일찍 결혼을 하게 된 편이었고 아이를 가진 사람은 정말 제가 처음이었거든요. 출산이 코앞으로 다가오니 산후조리도 어떻게 해야 할지 걱정이었고 아이를 어떻게 육아해야 하는지 아무것도 몰라서 더 걱정이었어요. 원래 우리 회사가 육아휴직을 2년 동안 하는 것이 가능했지만 회사에서 현재 맡고 있는 프로젝트 때문에 도저히 그 정도로 쉴 수가 없었습니다. 예전부터 제가 준비해서 겨우 인정받고 진행하는 일이었고 지금 육아휴직을 쓰고 쉬게 된다면 열심히 제가 노력한 공을 다른 사람에게 뺏기는 일이나 마찬가지였죠. 진급이나 미래가 걸린 일이라 아이를 낳은 후에 최대한 빠르게 회사로 복직을 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제 친정부모님은 지방에 살고 계시고 두 분이 함께 자영업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도저히 저를 도와줄 수 없었어요. 가게 문을 며칠씩 닫으면 부모님 생계에도 문제가 생길 게 분명했습니다. 그러니 친정에서 도움을 받을 수도 없었고 돈을 주고 도우미를 구하는 건 역시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제 입장에서는 모르는 사람을 집에 들이는 게 너무 불안했거든요. 믿을 만한 사람인지 알아보는 시간도 없었습니다. 그때쯤 저희 동네에서 유명한 산후조리원에서 문제가 생겼고 TV에서는 육아도우미 분들이 아이를 함부로 대한다는 뉴스가 방송이 되었습니다. 하필 출산을 코앞에 둔 상황에 이런 소식을 듣게 되니 너무 불안했어요. 남편 역시도 회사를 다니는 입장이니 남편에게 도움을 기대하는 것도 무리였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하더라고요. 혼자 고민만 하고 있을 때 남편이 조심스럽게 시어머니가 우리 집에 오는 것은 어떻겠냐고 물었어요. 저는 처음에는 당연히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펄쩍 뛰었습니다. 불편하게 어머님한테 어떻게 산후조리를 맡기냐고 차라리 조리원에 들어갈 테니 괜찮은 곳을 알아봐 달라고 했어요. 괜히 어머님 오셨다가 없던 고부 갈등이 생길 것 같아서 싫었습니다.
아니야, 당신 사정 듣더니 우리 엄마가 도와주고 싶대. 너무 부정적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현실적으로 생각해봐. 어차피 아이 낳으면 누군가 애를 맡아줘야 당신이 출근할 수 있는 거잖아. 남의 손에 맡기면 불안해서 일에 집중이나 되겠어? 남편은 이 기회에 시어머니랑 친하게 지내면 좋지 않냐면서 결혼하고 서로 가족이 된 거고 앞으로 평생 볼 사이인데 피하지만 말고 직접 겪어보라 했습니다. 자기 엄마는 생각보다 더 괜찮은 사람이라면서 입이 마르게 칭찬도 하더라고요. 사실 시어머니는 워낙 멀리 떨어져 살기도 했고 결혼하고 지금까지 몇 번 본 것이 전부라서 아직도 어색하고 영 불편하게 느껴졌어요. 아무리 저한테 잘해주셔도 어쩔 수 없는 시어머니라 솔직히 처음 인사드리러 갔을 때부터 정이 안 갔기 때문에 더 피하게 됐죠. 특별히 문제가 있었다거나 사이가 안 좋은 건 아닌데 딱 봤을 때부터 나랑은 잘 안 맞는 사람이라 생각했고 본능적으로 내키지 않았어요. 그러다 남편을 통해 이 사실을 전해 들으셨는지 시어머니가 먼저 저에게 전화를 하셨습니다. 나한테 일 시키는 거 미안해하거나 불편하게 생각할 것 하나 없어. 나야 어차피 맨날 할 일 없어서 노는 사람이고 우리 바깥 양반은 혼자 지내도 아무 문제 없거든. 당연히 내가 며느리 일이라면 도와줘야지. 라고 먼저 말씀을 하시는 바람에 도저히 거절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이를 낳자 시어머니가 우리 집으로 올라오시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서로 매사에 배려하고 조심했어요. 말 한마디 그리고 행동 하나에도 서로 신경을 썼기 때문에 불편한 점도 있었습니다. 그래도 어머님이 꽤 잘해주셨기 때문에 내가 괜한 걱정을 했구나 생각했어요. 하지만 사람의 본성과 습관이 어디 가질 않더라고요. 본인이 조심한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싹 다 바뀔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저희 집에 오시고 보름쯤 되었을 때 남편이랑 제 앞에서 어머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어디서 들었는데 부모가 애 봐주면 한 달에 얼마씩 용돈을 주더라. 애만 봐줘도 200만 원은 준다던데. 나는 아예 너희 집에 들어와서 살면서 살림까지 다 해주잖니. 너희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어머님이랑 다 같이 TV를 보고 있다가 갑자기 이런 말씀을 하시니까 남편도 저도 많이 당황스러웠습니다. 사실 어머님이 올라오시고 돈 문제에 대해 남편이랑 대화를 해본 적이 있었는데 남편이 자기가 알아서 할 테니 저는 신경 쓰지 말라고 했던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남편 눈치를 슬쩍 봤더니 그 정도 액수는 전혀 생각을 안 했는지 엄청 당황하며 오히려 저를 쳐다보고 있더라고요. 갑자기 분위기가 싸해지자 어머님이 저와 남편을 한 번씩 쳐다보시고는 뭘 그렇게 표정이 심각해졌어? 그냥 한번 농담해본 거야. 내가 너희들한테 돈 받자고 이러니? 하면서 슬쩍 말을 돌리고 넘어가셨어요. 진짜 어머님이 저랑 스타일이 다르다고 생각하게 된 건 차라리 용돈이 필요하면 이런 일을 시작하기 전에 미리 대화를 하고 결정을 했을 겁니다. 그냥 좋은 마음으로 해주는 것처럼 말씀을 하시더니 이제 와서 돈 이야기를 이렇게 꺼내시니 당황스럽더라고요. 남편도 한 50만 원 정도 드리면 되겠지 생각했을 텐데 상상치도 못한 액수가 튀어나와서 너무 황당했었나 봐요. 어머님은 분위기 수습이 되지 않자 자기는 그냥 용돈이라도 조금 줄까 싶어서 이야기한 것뿐이라며 신경 쓰지 말라 하고 방으로 들어가셨어요. 남편이랑 저는 방으로 들어와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어머님 말씀 어떻게 생각해? 지금 돈 달라고 하시는 거잖아. 그러니까 오시기 전에 이 문제는 확실하게 해야 한다고 내가 말했었는데. 남편도 자기 선에서 성의 표시를 할 생각이었다며 근데 이렇게 큰 액수를 말씀하실 줄은 몰랐다고 했어요. 남들이 애만 보는데 200이고 어머님은 제 산후조리도 도와주면서 살림까지 다 하고 계시니까 더 달라고 하시는 말씀이시잖아요. 남편 월급이 300만 원 조금 넘고 저는 500만 원 정도를 벌고 있습니다. 대체 얼마를 드려야 하나 너무 머리가 아팠고 차라리 이럴 바에는 월급 주고 육아 도우미 아주머니를 쓰는 게 나을 뻔했나 싶기도 했어요. 그냥 남이면 어떻게 해달라고 확실하게 말이라도 할 수가 있잖아요. 남편은 자기가 어머님이랑 알아서 이야기할 테니 저한테 신경 쓰지 말라 했고 제가 얼마 드릴 생각이냐 물어도 그냥 알아서 하겠다며 대답을 피했어요.
시어머니나 남편에게 돈 이야기를 계속 꺼내기도 좀 그렇고 괜히 저만 공짜로 부려먹으려고 한 악덕 며느리가 되는 것 같아 짜증도 났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더 지나고 아무 말이 없길래 그냥 알아서 하겠지라고 생각해서 저도 더 이상 신경 쓰고 싶지 않았어요. 아마 남편이 어머님께 알아서 돈을 드리고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돈 문제뿐만 아니라 다른 곳에서도 문제점이 하나둘씩 생기기 시작했어요. 어머님이 육아랑 집안 살림을 전부 봐주시기로 한 것이 맞지만 제가 다 맡겨놓을 수도 없고 저와 남편도 어느 정도 할 일은 하면서 지냈습니다. 시어머니는 처음에 자기한테 다 맡기고 신경 끄라 하셨지만 며느리 된 입장에서 그럴 수는 없잖아요. 설거지하고 분리수거하는 건 남편이 항상 도맡아 했고 저도 회사 다녀오면 매일 청소기 돌리고 빨래도 쌓이기 전에 미리미리 다 해버렸어요. 어머님이 낮에 혼자 아이를 보는 게 힘드셨겠지만 그래도 저희 퇴근하고 난 뒤로는 쉬는 시간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어느 때부터 우리 아파트 노인분들과 친분을 맺으시더니 저한테 상의 한마디 없이 집으로 초대하시기도 했고 아무래도 옛날 분이라서 저와는 위생관념 자체가 많이 다르시더라고요. 아이 용품 소독 좀 해달라고 일부러 젖병 소독기까지 다 사다 놓았는데 자기가 잘 씻어서 괜찮다며 그냥 쓰시더라고요. 제가 하는 말은 귀담아 듣지도 않는 느낌이었어요. 시키지도 않은 분리수거를 똑바로 안 하고 일반 쓰레기를 종량제 봉투가 아닌 곳에 담아서 버렸다가 아파트 안에서 우리 식구가 개념 없다고 소문이 날 정도였습니다. 너무 짜증나고 창피해서 당장 어머님 보고 댁으로 내려가시라 하고 싶었어요. 또 제가 하는 살림에 대해서는 어찌나 마음에 안 들어 하시면서 사사건건 간섭을 하려고 드는지 노이로제에 걸릴 것 같았습니다. 저보고 아껴 쓰지 않고 돈을 함부로 쓴다면서 집에 아이용품 택배 오는 것도 마음에 안 들어 하시고 제가 마트에서 야채나 과일 같은 걸 배송시켜도 뭐하러 돈 낭비하냐고 시장 가면 싼 거 많다고 잔소리를 하십니다. 그래서 어머님이 낮에 시장 가서 물건 사오는 걸 보면 전부 떨이로 파는 골아터진 야채 과일을 사오세요. 저는 제 아이에게 이런 걸 먹이고 싶지 않거든요. 단순히 아끼고 말고를 떠나서 너무 궁상맞게 사는 것 같아서 짜증이 났습니다. 제가 평소 입는 외출복이나 집에서 편하게 입는 일상복까지 하나하나 따지면서 왜 그런 걸 사냐, 뭐하러 그런 걸 입냐 잔소리를 하시니까 미치겠더라고요. 점점 잔소리는 더 심해지고 언제 한번 날 잡고 제 정신머리를 싹 다 뜯어고쳐야 한다는 둥 말씀이 너무 심해진다 싶었어요. 살림 도와주러 오셨다 하고서는 오히려 저를 힘들게 만드셨습니다. 애초에 이러려고 작정한 채로 집에 들어왔나 하는 생각까지 들었어요. 그뿐만 아니라 집에서 슬리퍼도 안 신고 맨발로 쿵쿵 걸어 다니시기 때문에 아래층 사람이 쫓아 올라온 적도 여러 번인데 그때마다 겨우 그런 걸 갖고 뭐라 하냐면서 적반하장이었죠. 이게 과연 저와 우리 아이를 위해서 하는 행동인가 싶은 적도 한두 번이 아닙니다. 음식을 어머님이 낮에 만드시는데 순전히 본인 취향에 맞는 맵고 짜고 냄새 나는 음식 위주로 하시기 때문에 그걸 먹는 것도 곤욕이었죠. 너무 제 입맛에 안 맞아서 퇴근길에 반찬가게에서 제 입맛에 맞는 반찬을 사온 적이 있는데 또 그걸 보시고는 돈 낭비한다, 살림 이상하게 한다며 타박을 하셨습니다. 어쨌든 저도 애 낳은 지 얼마 안 된 사람인데 초반에 미역국 좀 끓여주신 걸 제외하고는 저한테 뭐 먹고 싶냐 물어본 적도 없고 저를 위한 음식을 해주신 적도 없었죠. 어머님이 친정엄마도 아니고 이거 해달라고 제가 먼저 이야기하기도 쉽지 않잖아요. 몸도 제대로 안 풀린 상황에서 회사로 복직해 일을 하느라 안 그래도 힘든데 퇴근하고 집에 와서도 제대로 쉬지 못하니 너무 힘들었어요. 먹는 것도 제대로 못 먹고 어머님은 낮에 힘들었다며 제가 퇴근한 이후로는 아이도 저한테 다 맡겨놓으시니 이런 스트레스가 아이한테도 좋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이건 도우러 우리 집에 온 게 아니라 나를 괴롭히러 온 게 아닐까 하는 생각까지 들더라고요. 너무 답답한 마음에 어디 하소연할 곳이 필요해서 제 친구와 전화통화를 하게 되었어요.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가 우리 시어머니 이야기를 하게 됐죠. 그러자 제 친구는 제가 남편과 사귄다고 이야기할 때부터 말을 할까 말까 고민하다가 결국 못했다면서 이제 와서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내가 사실 너희 남편네 어머님을 좀 알거든. 알고 보면 나쁜 분은 아닌데 성격이 좀 유별나신 데가 있어.
동네 이웃 사람들이랑 사이도 안 좋은 편이고. 근데 너가 결혼까지 한다고 하니까 내가 그런 말을 차마 못하겠더라. 사실 결혼 전에 듣더라도 그 문제 때문에 결혼을 엎어버릴 정도는 아니었죠. 게다가 지금은 이미 엎질러진 물인데 이때 이런 이야기를 들어도 아무 의미가 없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저는 몸도 너무 안 좋고 이제 한계에 다다라서 남편에게 말을 했습니다. 더 이상 어머님이랑 같이 있으면 내가 병원 신세 질 것 같아. 이젠 내가 알아서 할게. 어머님 내려가시라고 하자. 나 더 이상은 못 참겠어. 그러자 남편도 중간에서 많이 힘들었다며 자기가 이야기해보겠다 하더라고요. 바로 다음날 어머님께 이제 괜찮으니 댁으로 내려가시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니? 지금 너희한테는 내가 얼마나 필요한 시기인데. 미안해서 그런 거면 그럴 필요 없다니까. 그냥 친정엄마다 생각하고 편하게 대해.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진짜 어이가 없어서 저는 할 말이 없었어요. 염치도 없고 눈치는 더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저도 이제는 안 되겠다 싶어 더는 물러나지 않았고 진짜 내가 알아서 할 수 있으니 어머님 내려가시라고 강하게 밀어붙여서 결국 며칠 후에 댁으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래도 제 생각보다 그렇게 완강하게 거부하시거나 화를 내진 않아서 다행이었죠. 어머님 가신 후에 바로 도우미 아주머니를 불렀고 조금 불편하긴 했어도 마음이 너무 편하고 천국이 따로 없었습니다. 이분은 전문적으로 육아 도우미만 하시는 분인데 완전 프로였습니다. 성실하고 부지런하고 아이 보는 노하우가 남다르시더라고요. 혹시라도 제가 잔소리할 게 없나 눈을 치켜뜨고 살펴봐도 저보다 훨씬 깔끔하시고 위생적인 데다 아이를 너무 좋아하시는 게 보여서 제가 할 말도 없었어요. 비용은 물론 적진 않았지만 제가 이분을 진작 알았더라면 시어머니와 그 난리를 피우지 않아도 됐을 거란 생각에 아쉬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머님은 더 이상 저한테 참견도 못하고 남편한테 받던 돈도 아쉬우셨는지 다시 자기가 필요하면 언제든 오겠다고 하셨지만 제가 딱 잘라서 거절했어요. 그랬더니 제 남편을 뒤에서 들들 볶는지 집에 오면 남편은 제 눈치만 보더라고요. 그러던 어느 날 제가 회사에서 퇴근하고 집에 돌아왔는데 도우미 아주머님이 낮에 시어머니가 다녀갔다 하시는 겁니다. 일부러 제가 없는 시간에 맞춰 다녀가신 것 같더라고요. 와서 집안을 이리저리 둘러보고 아주머님에게 개인적인 질문을 한참 하시더니 별다른 말 없이 그냥 가셨다고 합니다. 시댁이랑 저희 집 거리가 얼만데 아무 목적 없이 오실 리가 없거든요. 갑자기 말도 없이 들이닥쳐서 왜 그런 걸 묻고 가셨는지 궁금해지더라고요. 그리고 그날뿐이 아니었습니다. 그 이후로도 어머님이 저희 집에 찾아오는 날이 많았고 도우미 여사님도 그 부분에 대해서 기분 나빠하는 눈치였어요. 좀 선을 넘는 것 같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여사님이 조심스레 저한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할머님께서 자꾸 왔다 가실 때마다 안 좋은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이런 말을 전해도 되는 건지 고민이 많았거든요. 괜히 저 때문에 집안에 분란 생기는 거 아닌가 하고. 근데 이건 좀 아셔야 할 것 같아서요. 라고 하면서 핸드폰에 녹음된 음성을 저한테 들려주셨어요. 여사님이 말로 전하면 왜곡이 있고 오해받을 수 있을까봐 일부러 녹음을 하셨답니다. 우리 며느리 성격이 아주 죽을 듯 변덕이 심하고 까탈스러워. 당신도 금방 잘릴 거니까 다른 곳 알아보셔. 내가 아들한테 들었는데 우리 며느리가 당신 마음에 안 들어서 이미 다른 사람 찾고 있다 하더라고. 걔가 워낙 위아래도 없고 싸가지가 없어서 그냥 다른 곳 찾는 게 좋을 거야. 어머님의 음성을 듣고 있자니 머리가 어지럽고 분노가 치밀어 오르더라고요. 아마 제가 어머님을 내쫓고 여사님을 집에 들인 것이 못마땅했나 봐요. 그래서 저런 거짓말까지 해가며 여사님이 제 발로 그만두길 바라고 이간질을 시키고 있었나 봅니다. 시커먼 속이 훤히 다 들여다 보이는 것 같았고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며느리 욕을 대놓고 저렇게 할 수가 있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어머님한테 특별히 잘못한 것도 없잖아요. 정말 세상에는 별의별 인간들이 다 있다 싶었는데 하필이면 우리 시어머니가 그런 인간이었습니다. 내가 전생에 대체 무슨 죄를 지었길래 저런 인간을 가족으로 맞았나 싶었습니다. 다행히 여사님께서는 저희 시어머님이 하시는 말을 하나도 믿지 않는다며 제가 하는 말만 믿겠다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어머님께서는 이 정도로 자기가 수작을 부렸는데도 여사님이 그만두지 않자 이제는 다른 방법을 쓰시더라고요. 오랜만에 제가 집에 있는 주말에 집을 찾아오시더니 저한테 대놓고 여사님 흉을 보기 시작했어요. 평일에 너희 집에서 일하는 아줌마 있잖니? 내가 사람 좀 볼 줄 아는데 진짜 그 사람은 아닌 것 같다. 저번에 보니까 애한테 짜증도 엄청 내고 함부로 막 다루더라고. 불안해서 애를 못 맡겨놓겠다니까? 저런 사람은 당장 내보내라. 정말 어처구니가 없어서 어머님 말씀 들은 채도 안 하고 그냥 돌려보냈어요. 그리고 나서 며칠 후에 결국 사건이 터지고야 말았습니다. 그날은 저와 남편이 하루 연차를 내고 집에서 쉬는 날이었고 여사님도 와서 아이를 보고 계셨어요. 낮에 다 같이 집에서 편하게 쉬는 중이었는데 연락도 없이 어머님이 찾아왔습니다. 반찬 만들어서 준다는 핑계로 오셨는데 어차피 어머님 반찬은 저희 남편도 잘 안 먹어서 필요 없거든요. 남편이랑 제가 아이를 보고 있었고 여사님이 주방에 계셨는데 어머님이 여사님 옆에 붙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저러다 말겠지 하고 아이를 낮잠 재우려고 방에 들어갔는데 갑자기 밖에서 큰 소리가 나더라고요. 이봐요, 당신이 떳떳하면 가방 좀 보여줄 수도 있잖아요. 왜 못 보여준다는 거야? 어머님이 여사님을 닥달하는 중이었고 제가 무슨 일이냐고 물었더니 시어머니가 자기 가방에 있는 돈 봉투가 없어졌다는 겁니다. 내가 너한테 용돈 주려고 돈을 뽑아왔는데 그게 감쪽같이 사라졌지 뭐니? 내 가방 옆에 이 여자밖에 없었는데 다른 범인이 없잖아. 화가 안 나게 생겼어? 그 말을 들은 여사님은 자기는 아니라며 억울해하셨어요. 저랑 남편이 어머님에게 여사님은 그럴 뿐이 아니고 혹시 봉투를 다른 곳에 흘린 거 아니냐고 물었더니 시어머니가 펄쩍 뛰었습니다. 어머님은 우리 집 도착하기 전에 은행 들러서 돈을 뽑았기 때문에 절대 그런 일이 없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꾸 여사님에게 가방 열어서 보여달라고 하시는데 뭔가 그 속내에는 숨은 흑심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이미 시어머니가 뭔가 꾸미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어머님, 괜히 그러실 필요 없어요. 저희 애 때문에 거실이랑 주방 그리고 방마다 CCTV 홈캠이 다 설치되어 있거든요. 여사님도 이미 알고 계시는 거고 대체 어떻게 된 일인지 CCTV 한번 보면 되겠네요. 제 말을 듣고 시어머니는 갑자기 사색이 되었고 여사님은 제발 자기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하셨어요. 아니, 집에 CCTV가 있다고? 언제 그런 걸 달았어? 요새 애 있는 집은 다 달아요. 여사님께서도 일 시작하시기 전에 서로 확실한 게 좋으니까 CCTV는 있는 편이 낫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그때 달게 된 거죠. 시어머니가 갑자기 안절부절 못하면서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카메라를 돌려서 확인을 해보니 아니나 다를까 여사님이 정신없이 일하시는 와중에 시어머니가 본인 가방에서 봉투를 꺼내서 여사님 가방에 집어넣는 모습이 정확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저와 남편 그리고 여사님까지 어처구니가 없어서 어머님을 쳐다봤는데 명명백백한 증거 앞에서도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를 안 하시더라고요. 점잖은 여사님께서도 이건 완전히 선을 넘었다면서 자기가 고소할 수도 있다고 하셨습니다. 남편이랑 저는 다 질린 표정으로 아무 말 없이 어머님을 외면했어요. 아들과 며느리 앞에서 개망신 당했다는 생각에 어머님은 잔뜩 기가 죽어서 결국 여사님께 정식으로 미안하다, 자기가 잘못했다 사과를 하셨습니다. 여사님이 사람이 좋아서 그 사과를 받아줬고 대신 앞으로 여사님 일하실 때는 어머님이 우리 집에 절대 찾아오시지 않겠다는 확답을 받았어요. 어쩜 그렇게 어머님이 한심하게 보이던지. 나이도 먹을 만큼 먹은 집안의 어른이 대체 이게 무슨 짓인지 모르겠습니다. 남편도 이번 일로 시어머니의 본 모습을 제대로 알게 되었는지 그 이후로는 완전히 돌아서서 냉정하게 변했고 이제는 우리 집에 당분간 찾아오시지 말라고 했습니다. 어머님은 믿었던 아들한테까지 외면을 받자 꽤 충격을 받은 모양이었어요. 자기도 사람인데 창피하고 도저히 할 말이 없었을 겁니다. 그 이후로 저희 집에 얼씬도 하지 않으세요. 왜 이렇게까지 되었을까 안타까운 생각도 들었지만 지금은 이런 거 저런 거 안 보고 사니 마음이 편해졌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 어머님이 저희 집에 있을 때 돈을 300만 원을 달라 하셨고
남편은 저한테 말도 못하고 본인 비상금 통장까지 깨서 어머님께 그 돈을 몇 달씩이나 드리고 있었더라고요. 차라리 이렇게 되어 정말 다행이고 이번 기회로 어머님과 완전히 벽을 치고 살 수 있게 되니 더 나은 일인 것 같아요. 그 돈을 일 잘하고 성품 좋은 여사님을 드리는 게 낫지 어머님께 계속 드리고 있었다고 생각하면 진짜 억울했겠죠.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다들 행복하시고 좋은 하루 되세요. 저는 서울에 살고 있는 50대 주부입니다. 옛날 속담에 10손가락 깨물어 안 아픈 손가락이 없다는 말이 있는데 살다 보니 안 아픈 손가락은 없어도 덜 아픈 손가락, 더 아픈 손가락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 실컷 부려먹는 손가락 따로, 애지중지 아끼는 손가락이 따로 있다는 소리죠. 우리 남편은 시어머니의 가장 안 아픈 손가락인 것 같아요. 제일 많이 부려먹지만 아프지 않으니 그게 잘못된 일인 줄도 모르더라고요. 시어머니에게 아픈 손가락은 첫째 아들인 아주버님 뿐이거든요. 이남 일녀 중에 둘째로 태어난 남편은 참 무던한 사람입니다. 좋게 표현해서 그렇다는 거고 여기저기 이용당하거나 호구 잡히기 딱 좋은 만만한 사람이죠. 남들이 하는 곤란한 부탁도 거절 못하고 다 들어주고 어지간한 일에는 화도 내지 않아요. 그래서 사람들한테 자주 이용당하더라고요. 특히 저희 시댁 식구들이 그 범인입니다. 남편과 저는 직장 생활하면서 만났어요. 둘 다 마을금고에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일반 사원이었고 남편은 대리 직급을 달고 있었어요. 남편은 저희 지점에서 일을 가장 잘하는 사람이었고 이런저런 표창장도 많이 받는 사람이었어요. 이야기를 조금만 해봐도 정말 친절하고 다정한 사람인데 머리까지 좋다는 걸 금방 느낄 수 있었죠. 그런데 사람이 좀 무르다고 해야 하나요? 자기 실속을 참 못 차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때는 사귀기 전이었는데 저런 남자랑 결혼하는 여자는 평생 속 터지고 살겠다고 속으로만 생각했죠. 처음에는 그런 남편이 한심하게 느껴졌어요. 이런 남자와 만나고 결혼까지 하게 되는 사람이 제가 될 줄은 꿈에도 모르고 말이죠. 자꾸 보다 보니까 사람이 변함없이 한결같고 책임감이 엄청 강하더라고요. 저 좋다고 남편이 먼저 고백을 했고 그 뒤로 6개월 동안 퇴근 시간마다 지하철까지 저를 아무 말 없이 데려다 주었습니다. 저는 싫다 좋다 대답도 하지 않았는데 매일 하루도 빠짐없이 배웅해주는 그 모습을 보면서 못 이기는 척 연애를 시작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나서 2년 후에는 결혼까지 할 수 있었고요. 지금도 제 선택에 후회는 전혀 없어요. 이 남자가 결혼 후에도 전혀 변하는 거 없이 한결같았으니까요. 집이랑 회사밖에 모르고 단 한 번도 사생활로 속을 썩히지 않는 모범생 그 자체였죠. 그런데 몇 해 전 25년 넘게 일을 했던 곳에서 하루아침에 구조조정을 당해버렸고 남편은 한평생 젊음을 다 바쳤던 직장을 잃게 되었습니다. 남편이 고졸 출신이었는데 주변에서는 다들 고졸 학력으로 이 정도까지 오래 버티고 올라간 것만 해도 대단하다는 평가였어요. 남들보다 일도 잘하고 실적이 좋았으니 그럴 수 있었겠지만 결국 고졸이라 지점장까지 올라가지도 못하고 구조조정에 칼질을 당해버렸습니다. 사실 저희 남편이 공부는 시댁 집안에서 제일 잘했습니다. 대학 나온 아주버님보다 더 잘했어요. 고등학교 때까지 반에서 1등은 거의 따놓은 당상이고 전교에서 항상 한 자릿수 안에서 놀았다고 해요. 당시에 학력고사 성적으로 고려대까지 합격해서 등록금만 내면 갈 수 있었지만 결국 입학은 하지 못했습니다. 바로 시부모님의 고집 때문이었죠. 장손이 잘 되어야 집안이 제대로 서는 법이다. 당시 아주버님은 지방 국립대를 다니고 있었는데 큰아들보다 둘째 아들이 더 좋은 대학에 합격을 하자 큰아들 길을 죽인다며 남편의 대학 진학을 포기시켰어요. 물론 시댁 집안에 돈이 부족했기 때문에 두 아들의 등록금을 전부 부담할 수 없었던 이유가 가장 크기도 했습니다. 그때는 지금처럼 나라에서 학자금 대출 편하게 받고 대학 공부할 수 있던 시절도 아니고
돈 없는 집에서는 소 팔고 땅 팔아서 겨우겨우 자식 대학 보냈었기 때문에 아들을 둘이나 대학 뒷바라지 하는 건 힘들었겠죠. 그래도 한 가지 아쉬운 점은 굳이 딱 한 명만 대학을 보낼 수 있었으면 더 좋은 대학 들어간 우리 남편을 뒷바라지 하는 게 맞지 않았을까 싶어요. 어머님 말씀대로 집안을 일으킬 사람이 대학 공부를 하는 게 맞다면 아주버님이 아니라 우리 남편이었어야죠. 그런데도 우리 남편은 어머님의 결정에 불만 한 번 갖지 않고 대학 진학을 포기한 채 20살 때 바로 군대로 가게 되었죠. 제가 이 이야기를 처음 들었을 때 어머님 너무하신 것 같다고 답답해했었는데 남편은 자기 엄마가 고생 정말 많이 했고 없는 살림의 아들 둘을 어떻게 대학에 보냈겠냐며 이해하더라고요. 돈이 없어 그런 거지 가난이 죄도 아니고 그게 어머님 탓도 아니래요. 자식 대학 못 보내는 어머님은 마음이 얼마나 아프셨겠냐며 자기는 괜찮다는데 부처님도 이런 제 남편을 보면 성불하라고 할 것 같습니다. 결국 대학 못 가고 바로 군대를 다녀온 남편은 20대 중반에 마을 금고에 취직해서 반평생을 일만 하면서 살았죠. 그런 남편이 얼마 전 명예퇴직을 하던 때였어요. 우리 두 아이들은 그때 전부 고등학생이었고 큰애는 고3 수험생이라 한참 돈이 많이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남편은 퇴직 통보를 받고 나서도 집에 말도 못한 채 벙어리 냉가슴만 앓고 있었죠. 저한테까지 그 사실을 이야기하지 못하고 회사에서는 나가라고 투명인간 취급까지 받았으면서 어떻게든 버티고 있었던 모양이에요. 우연히 제가 알게 된 건 통장 정리하러 갔다가 저를 알아본 남편의 직장 동료에게 그 사실을 전해 들었고 어찌나 속이 상했는지 모릅니다. 원래는 남편 얼굴까지 보고 오려고 했는데 아는 척 할 수 없을 것 같아서 그냥 돌아왔어요. 집까지 걸어오는 내내 미친 사람처럼 길바닥을 걸으며 엉엉 울었습니다. 내 남편이 너무너무 불쌍해서요. 저한테 말도 못하고 얼마나 혼자 속을 끓고 있었겠습니까? 멀쩡한 사람을 책상 앞에 앉혀두고 아무런 업무도 주지 않은 채 스스로 알아서 그만둘 때만 기다리고 눈치만 주고 있었습니다. 평생 어디 아픈 곳 하나 없고 잔병치레 안 하는 남편이 밥도 잘 안 먹고 가끔 집에서 멍하게 있길래 어디 아픈가 생각했었죠. 그날 저녁 퇴근한 남편에게 바로 이야기했습니다. 당신도 나도 아직 젊잖아. 우리 애들도 거의 다 키웠고 모아놓은 돈도 좀 있어. 그리고 뭐라든지 먹고 살 길이 없을까? 택배하자. 당신이랑 나랑 같이 택배 배달해도 돈 꽤 많이 벌 수 있을 거야. 더 이상 그런 취급받으면서 책상 지키고 앉아있을 필요 없어. 내일 출근하면 당장 사표 쓰고 먼저 그만둔다고 해. 저는 남편이 기죽어 할까봐 일부러 더 큰 소리로 이야기했습니다. 실제로 뭐든지 할 자신이 있었고 애들도 거의 다 키워놨는데 남편이랑 같이 무슨 일을 하더라도 지금보다는 낫겠다는 생각이었죠. 그랬더니 그 말이 고마웠는지 남편이 제 손을 꽉 잡고 눈물까지 흘렸습니다. 저는 결혼하고 첫째 태어났을 때 이후로 남편이 우는 모습은 그날 처음 봤어요. 그동안 남편은 얼마나 커다란 짐을 자기 혼자 짊어지고 살았던 건지 짐작이 가질 않았습니다. 제가 둘째를 낳고 직장을 그만둔 이후로 10수년 동안 혼자 우리 식구를 책임지며 먹여 살려왔는데 한 번도 본인의 그런 처지를 불평한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남편이 너무 가엾게 느껴져서 저도 똑같이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리고 얼마 후 남편의 퇴직 소식을 들은 시어머니가 저희 집으로 올라오셨어요. 내가 들어보니 명예퇴직인가 하면 원래 받는 퇴직금에 좀 더 얹어서 준다며? 차라리 잘 됐다. 세상에 죽으라는 법은 없다니까. 저는 어머님이 무슨 소리를 하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안 그래도 큰애가 요즘 사업이 잘 안 풀리는 모양이야. 내가 좀 도와주고 싶어도 난 가진 게 하나도 없는 사람이잖아. 그래서 말이다, 형제 좋다는 게 뭐냐? 이참에 너희가 첫째 사업에 투자 좀 해주면 되겠네. 주변에 체면도 서고 안 그래? 저는 시어머니가 제 남편 명예퇴직했다고 걱정해서 한 걸음에 달려오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저희 집안 문제는 안중에도 없고 남편 퇴직금을 아주버님 사업자금으로 쓰자 하시더라고요. 남편은 아무런 말이 없었고 저는 그건 좀 곤란할 것 같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가 언제 너한테 이야기했냐? 내 아들한테 말하는 중이잖아. 너는 빠져.
어머님이 버럭 소리를 지르는 바람에 너무 깜짝 놀랐어요. 한참을 어머님이 퇴직금을 달라는 소리를 하셨지만 남편은 끝까지 대답하지 않고 일단 어머님을 다시 내려보냈어요. 어머님이 돌아가고 난 뒤에 저는 남편에게 당신 퇴직금은 절대 안 된다고, 우리 아이들도 있고 노후 준비도 해야 하니까 절대 빌려주면 안 된다 했더니 자기도 알고 있다고 고개를 끄덕이더라고요. 그렇게 어머님을 보내고 나니 며칠 뒤엔 아주버님까지 우리 집을 찾아왔습니다. 어머님이나 아주버님이나 꼭 남편이 회사 그만두고 퇴직금 받기만 기다리고 있던 사람들 같았어요. 나 진짜 이번에 망하면 우리 식구 전부 길바닥에 나앉아야 해. 정부 지원 사업 신청해 놓은 게 있거든. 그거만 되면 완전 역전홈 런 치는 거야. 딱 1억만 빌려줘. 석 달만 쓰고 이자 쳐서 갚을게. 처음에는 1억을 빌려달라고 하길래 제가 절대로 안 된다고 펄펄 뛰었고, 나중에는 아주버님에 이어 어머님까지 전화통화로 합세를 해서 남편을 공격해댔습니다. 결국 마음 약한 남편이 5천만 원을 빌려주기로 하고 나서야 상황을 끝낼 수 있었습니다. 사실 이번이 처음도 아니고 예전부터 어머님이나 아주버님 그리고 신우까지 그 집안 식구들이 무슨 일만 생기면 남편한테 돈 뜯어가더니 그 버릇이 아직도 고쳐지지 않나 봐요. 남편은 결혼 전에 혼자 자취하며 버는 돈으로 자기 집세 내고 생활비 하면서 어머님 용돈에 막내 신우 용돈까지 챙기면서 살았어요. 그뿐인가요? 아주버님이 대학 졸업하고 한동안 취직이 안 되어 남편 자취방에 빈대부터 1년 넘게 백수로 놀고 먹을 때 그때 아주버님 용돈까지 주면서 먹여 살렸던 것도 우리 남편입니다. 근데도 저희 어머님은 철마다 큰아들한테 보약을 지어 보내시면서도 저희 남편한테는 쌍화탕 한 번 사서 보내신 적 없으셨고요. 한 배로 낳아 기르면서 어쩌면 그렇게 큰아들에게만 모든 정성을 쏟으신 건지 저도 애 둘을 키우는 입장에서 전혀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오죽하면 제가 남편이 어머님이 낳은 친아들이 맞나 의심까지 했었어요. 그래놓고 이제 와서 둘째 아들이 평생 고생해서 벌게 된 퇴직금까지 털어가겠다고 큰아들과 둘이 혈안이 되어 달려드는 모습을 보니 없던 정도 탈탈 털리고 말았습니다. 근데 딱 석 달만 쓰고 갚겠다고 하던 5천만 원이 결국엔 어떻게 되었냐 하면 이미 저희 남편한테 돈 빌리러 왔을 때는 사업이고 뭐고 다 망한 상황이었어요. 남편뿐만 아니라 여기저기 주변의 돈도 많이 빌렸고 결제 대금도 하나도 주지 않은 채 미국으로 도망쳐버렸습니다. 저는 전혀 몰랐는데 형님이나 그 집안 식구들은 몇 달 전에 미리 미국으로 보내놓은 상태였고 아주버님이 마지막으로 돈을 싹 긁어모아서 도망간 거죠. 어머님은 처음엔 자긴 몰랐다고, 나한테까지 속일 줄은 몰랐다고 하셨지만 사실 이미 알고 계셨어요. 그래놓고 큰아들이랑 입을 맞추고 저희를 속여 먹었던 거죠. 남편은 얼마 후에 다시 취직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 전에 경력을 살리지는 못하고 작은 중소기업 제조회사로 들어가게 되었어요. 그쪽 사장님이 남편이 일하던 마을 금고의 주요 고객이셨는데 남편이 일을 그만두었다는 소식을 듣고는 자기 회사에서 같이 일을 해보면 어떻겠냐고 먼저 연락을 해주셨어요. 10년 넘는 오랜 시간을 거래하며 남편이 일하는 걸 봐왔기 때문에 이 사람이면 신용이 있다 생각했고 그래서 먼저 같이 일하자고 말씀을 하셨나 봐요. 그게 그 상황에서 어찌나 감사하던지. 남편은 현장 생산직은 아니었고 격리부서의 부장급 경력직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나름대로 큰 회사를 다니다가 작은 곳으로 옮기게 되니 한동안 힘들어할 줄 알았는데 꼭 그런 것도 아니더라고요. 남편은 예전이랑 똑같이 정말 열심히 일을 했고 사람들이랑 잘 어울리는 것 같았습니다. 오히려 마을금고 때보다 일하는 시간이 줄어드니 취미생활도 즐길 수 있었고 저와 보내는 시간도 더 늘어났어요. 그렇게 몇 년이 더 지났고 어느 날 어머님이 연락도 없이 저희 집에 찾아오셨습니다. 평소에는 우리 집에 오실 때 빈손으로 왔다가 두 손 가득 챙겨 가시는 게 기본인데 이번에는 직접 짠 참기름부터 어머님이 손수산에서 뜯어말린 나물이며 반찬들까지 바리바리 싸들고 오셨어요. 이런 적이 처음이라 대체 무슨 일인가 싶어서 오히려 불안했죠. 근데 어머님이 뜬금없이 저희 남편 건강은 괜찮은지 물어보시더라고요. 요즘 아범 건강은 어떠냐? 어디 아프고 그런 곳은 없지? 네, 지금 다니는 회사가 마음에 드나 봐요. 예전보다 훨씬 좋아요.
그때까지만 해도 어머님이 우리 남편 건강을 챙기는 이유를 전혀 몰랐어요. 그냥 아끼던 큰아들 미국 보내고 다시 만나기도 힘든 사이가 되니까 이제서야 착실하게 사는 작은 아들이 신경 쓰이는가 보다 정도로 생각했죠. 그리고 그날 저녁 늦은 시간에 작은 방에서 남편과 어머님이 한참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둘이 할 이야기가 있다고 하길래 저는 안방에서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한참 지나서 안방으로 들어온 남편의 얼굴은 어두웠고 거실로 나가보니 어머님은 뭐가 기분이 좋은지 싱글벙글 하셨어요. 그럼 오늘 이야기는 잘 된 걸로 알고 나는 먼저 가보마. 어머님은 짐을 챙겨 오시더니 그 늦은 시간에 집에 가겠다 하시더라고요. 지금 내려가시게요? 밤도 늦었는데 그냥 집에서 주무시고 가세요. 아니야, 나 가볼 곳도 있고 내일 아침에 볼 일도 있어. 다음에 또 놀러 올게. 다들 건강 조심해라. 그리고 어머님이 돌아가시고 난 뒤에 저는 남편에게 무슨 이야기를 했냐고 물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별일 아니라 하고 입을 꾹 다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요. 표정을 보면 분명히 심상치 않은 것 같았지만 남편에게 더는 물어볼 수가 없었죠. 제가 이 사건의 모든 내막을 알게 된 건 그로부터 며칠 뒤의 일이었어요. 아침부터 신우에게 전화가 왔고 보통 이런 일이 없었는데 무슨 일인가 싶었죠. 아가씨 웬일이에요? 아침부터 전화를 다 하고. 언니, 큰오빠 한국 들어온 거 알아요? 지금 서울에 있다는데 벌써 한국 들어온 지 1년도 넘었대 글쎄. 기가 막혀서 정말. 그동안 엄마가 집안 재산 다 팔아서 큰오빠 생활비 보내주고 있었다 하더라고. 작은 오빠랑 내가 보내주는 용돈도 전부 큰오빠 주머니로 들어가고 있었다니까. 진짜 망치로 머리를 한 대 맞은 것처럼 띵해졌습니다. 사건의 전말을 살펴보면 제 남편 퇴직금을 포함해 주변 사람들 돈을 싹 다 긁어서 미국으로 도망갔던 아주버님은 그곳에서 한국 사람에게 사기를 당했고 신분도 없고 가져간 돈도 떨어지자 하루 벌어 먹고 사는 막노동 같은 일을 했었다네요. 불법 체류자 신분이 되고 더는 미국에서 아무런 미래가 보이지 않자 어쩔 수 없이 한국으로 몰래 들어오게 된 거죠. 그런 아주버님을 어머님께서 식구들한테도 알리지 않고 몰래 뒷바라지를 하고 있었나 봅니다. 언니, 근데 언니는 아직 못 들었죠? 간 이식 수술 받아야 한다는 소리. 간 이식이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아니, 내가 이럴 줄 알았어. 하도 답답해서 언니한테 말을 해줘야겠다 싶더라니까. 작은 오빠 진짜 바보 아니에요? 어쩌자고 간을 덜컥 기증해준다는 소리를 해. 이미 엄마랑 같이 병원에 가서 이식할 수 있는지 검사까지 다 받았다 하더라고. 알고 보니 미국 생활하고 한국에서도 고생을 하고 술을 퍼마시면서 아주버님의 간이 완전히 못쓰게 되어버렸고 이미 간 이식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나 봐요. 그래서 어머님이 저희를 찾은 이유도 남편의 간이 필요해서 찾아왔던 겁니다. 저는 신우의 전화를 끊고 당장 어머님께 전화를 걸어 따졌습니다. 그래, 내가 형한테 간 좀 떼어주라고 했다. 그게 뭐 잘못이냐? 어머님, 그게 왜 별일이 아니에요. 사람 몸 안에 들어있는 장기잖아요. 그런데 그걸 어떻게 어머님 마음대로 주라 마라 하시는 건데요? 딴 놈한테 주라 한 것도 아니고 자기 형 살리는 일인데 못할 게 뭐 있니? 괜히 입 놀려서 식구끼리 분란 만들지 말고 너는 이번 일에 빠져 있어라. 큰아들 간 이식 필요하다고 작은 아들한테 간 내놓으라고 하는 부모가 세상에 어디 있겠나 싶었습니다. 저는 절대 안 된다고 단칼에 거절하고 무슨 일이 있어도 절대 간 이식 수술에 동의 못한다 말하고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저녁에 집에 들어온 남편한테도 당신 나 몰래 아주버님 간 이식 수술하기로 했냐 물어봤더니 아직 확실하게 하기로 결정한 건 아니라고 대답했습니다. 저는 절대 찬성 못하고 내 눈에 흙이 들어와도 안 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바로 다음날 아주버님과 어머님 그리고 형님까지 저희 집에 달려왔어요. 주말이라 남편과 저는 집에서 쉬고 있었는데 이게 무슨 일인가 싶었죠? 어머님은 마치 떼인 돈 받으러 온 사채꾼처럼 저를 보자마자 삿대질까지 해가며 화를 내셨습니다. 너가 반대할 거라고? 네가 뭔데 우리 집안일에 함부로 끼어들어? 저는 어머님한테 아주버님한테도 다 큰 자식들이 있는데 왜 우리 남편한테만 이식을 해달라 하냐고 따졌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아주버님이 답답하다는 듯 저한테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재수 씨, 대체 어떤 애비가 자식간을 달라고 합니까? 앞길이 구만리인 젊은 애들인데 기가 막혀서 정말. 자기 아들 가는 뒤에서 달라고도 못하겠고 저희 남편 가는 달라고 하는 건가요? 저는 아주버님에게 염치 없이 간달라는 소리 하지 말고 우리한테 빌려간 5천만 원이나 당장 갚으라고 소리 질렀습니다. 동서 진짜 인정머리 없다. 우리 식구 지금 너무 힘든 상황이잖아. 난 도련님이 우리 애아빠랑 같은 처지였으면 그까짓 간 정도는 떼어주라고 했을 거야. 다 떼어주는 것도 아니고 조금 나눠주는 건데 이 난리를 쳐? 하여간 없이 살아서 베풀 줄을 몰라요. 형님 입에서 왜 이 소리가 안 나오나 했습니다. 예전부터 자기 친정이 조금 먹고 살만하다며 저를 얼마나 깔봤는지 몰라요. 툭하면 가난한 티난다 그러고 제가 입는 옷이나 신발을 보면서 없는 티 내지 말고 좋은 메이커 걸치고 다니라던 사람이 저희 형님이란 사람이죠. 저는 남편 가난하 지켜보겠다고 그 집안 식구들이랑 싸우고 있는데 정작 남편은 뒤에서 입을 쿡 다물고 있었어요. 이번에도 남편은 자기 간을 떼어서 형한테 줄 생각인 것 같아 벌써부터 속이 뒤집어지는 기분이 들었어요. 그만, 다들 그만 좀 하세요. 앞으로 한 번만 더 우리 집사람에게 모욕적인 말을 하면 저도 참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형, 미안한데 나 형한테 간 못 줘. 처음에 형 아프다는 말 듣고 고민했던 것도 사실이고 엄마 따라 병원 가서 검사까지 받긴 했지만 나도 우리 집안 책임져야 하는 가장이야. 내가 병원에 누워있고 후유증이라도 생기면 형이 우리 집안 다 먹여 살릴 거야? 도련님 겨우 그런 게 걱정이셨어요? 걱정 마시라니까. 그런 거라면 제가 다 알아서 해줄 수 있다니까요. 형수도 헛소리 하지 마세요. 제가 한두 번 당합니까? 내 몸에서 간 빼가고 나면 바로 안면 몰수할 인간들인 거 모를 줄 알아요? 남편은 그동안 참아왔던 울분을 터뜨리며 형과 형수에게 소리를 질렀고 옆에 있던 시어머니는 자기 형 아픈데 어떻게 너가 그럴 수 있냐며 통곡을 시작하셨어요. 엄마도 나한테 그만해. 나도 지금까지 가족 위해서 희생 많이 했어. 근데 왜 맨날 나만 희생해야 돼? 형이 저렇게 된 건 엄마 탓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저한테 떠넘기지 마시고 엄마가 다 책임지세요. 간을 주던 돈을 주던 엄마가 알아서 하시라고요. 그렇게 그 집안 식구들을 다 쫓아내버렸고 평생 아무 말 없이 하자는 대로 하고 살던 작은 아들에게 이런 소리를 듣게 된 시어머니는 너무 놀라서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저희 집에서 쫓겨나면서도 아주버님은 어떻게 그럴 수 있냐. 진짜 내가 어떻게 되어도 상관없냐면서 징징대더라고요. 저런 게 집안의 장남이랍시고 그동안 내 남편 피를 쪽쪽 빨고 있었나 싶었죠. 그날 집에서 그 인간들을 쫓아내고 며칠 동안 더 전화가 오고 한 번만 다시 생각해달라고 했지만 남편은 마음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사실 거의 인연을 끊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평생 순하게 굴던 남편이 화를 내니까 진짜 무섭긴 하더라고요. 간 이식을 못 받게 된 아주버님은 결국 자기 아들에게 이식을 부탁했지만 제가 신우에게 듣기로는 그 집 아들도 무섭다며 이식 못 해주겠다고 했나 봐요. 아들도 못 준다고 하는 걸 왜 우리 남편에게 달라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미 그 집안 식구들이랑 인연 끊을 생각을 하고 있고 남편도 저랑 마찬가지일 거예요. 평생 뒷바라지하고 살았으면 됐지. 대체 어디까지 바라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남편이 빌려준 5천만 원이나 민사소송을 걸든 압류를 걸든 해서 어떻게든 찾아오고 인연 끊어야겠어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려요. 다들 행복하시고 좋은 하루 되세요.